비가 지겹게도 내렸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회색빛 물줄기가 낡은 아파트 외벽을 쉴 새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끈질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긴 한숨처럼 눅눅한 습기가 도시의 모든 틈새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신미자는 우산을 고쳐쥐었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러웠습니다. 오른손에는 시장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큼직한 배 3개와 깐 도라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동태포가 담긴 바구니였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빗물은 장바구니 틈으로 스며들어 비닐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현수막이 걸린 지 3년이 넘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물의 페인트가 조금 더 벗겨지고 복도의 시멘트 냄새가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소문이 발보다 빠른 동네였습니다. 백사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슨 반찬을 해줬는지, 302호 총각이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시선들이 버거웠습니다. 남편 강석진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미자는 숨죽여 살았습니다. 과부 혼자 산다는 말이 듣기 싫어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고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 삶이란 얇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오르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이끼 낀 보도블록이 번들거렸습니다. 미자는 잠시 숨을 고르려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맥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이 뒤로 쏠렸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산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장바구니가 손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을 거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대신 투박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등 뒤를 낚아챘습니다.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조심하셔야지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놀란 눈을 떴습니다. 빗물에 젖은 회색 점퍼,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 최동훈이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씨 아저씨?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훈은 대답 대신 미자의 팔을 단단히 부축해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짧은 머리카락을 타고 턱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전직 소방관이었던 그는 늙어서도 몸이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네, 덕분에. 옷이 다 젖어서 어쩌죠. 저는 괜찮습니다. 배가 무사해야 할 텐데요. 동우는 바닥에 떨어질 뻔한 장바구니를 낚아채 자신의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그의 굵은 손목에는 가벼운 깃털처럼 보였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입구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들이 보면. 미자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벽에도 귀가 있고 바닥에도 눈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우는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비를 막아주는 거대한 방패 같았습니다. 남편 석진이 떠난 후 동우는 늘 그림자처럼 미자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가게 형광등이 나가면 말없이 갈아주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느새 나타나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친절이라기보다
어떤 의무감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러나 조금은 거리를 둔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1동 입구 경비실 앞 부녀회장 박 여사가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비스듬히 쓴 채 매서운 눈으로 빗속을 뚫고 오는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자의 젖은 어깨와 동운이 든 장바구니 그리고 두 사람의 미묘한 거리에 꽂혔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동운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신 여사님 아니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는데 두 분이 참 보기 좋으네. 오해하기 딱 좋게. 아니에요. 오다가 넘어질 뻔해서 최 씨 아저씨가 잠깐. 미자는 변명하듯 급히 말을 뱉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우는 박 여사에게 가볍게 목례만 건넬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장바구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빗길 조심하시고. 고맙습니다. 동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인 백삼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박 여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번뜩인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눅눅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젖은 옷을 벗을 새도 없이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10년 전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 없는 인사를 건네며 미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배 세 개가 멍 하나 없이 온전했습니다. 동훈이 지켜낸 덕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까 박 여사의 끈적한 시선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잉. 짧은 진동 뒤에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 알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관리실 공지나 올라오는 그곳이 오늘따라 요란했습니다. 카톡. 미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켠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채팅방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동훈이 미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교묘한 각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박 여사가 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백삼동 사는 전직 소방관 아저씨랑 201호 미자 엄마네요. 어쩐지 요즘 두 분 분위기가 묘하다 했더니 비 오는 날 영화를 찍으시네. 우리 아파트 물 흐리는 건 아니겠죠? 어머 세상에. 남편 제사라더니 딴 살림 차리셨나? 익명의 댓글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미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아들 민석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10주기 제사를 지내러 깐깐하고 자존심 강한 그 아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0년을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이 파도 앞에 선 것만 같았습니다. 닫힌 베란다, 창문 너머로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비는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빗물에 섞여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강민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낡은 센서 등이 껌뻑거리며
그를 맞았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내내 상사의 질책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 부서원 하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생계가 혹은 가족의 안위가 짐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10주기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본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봤어? 단톡방 사진. 그러게. 백삼동 소방관 양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오늘이 그 집 남편 제사라던데 세상에 낯도 두껍지. 민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단체 채팅방의 알림 숫자가 3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익숙한 배경,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남자, 최동훈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듯한 사진, 그 아래 달린 조롱 섞인 댓글들이 민석의 망막을 태울 듯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제삿날에 데이트라니. 노년의 로맨스네요, 호호.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그는 이 집안의 가장이 되기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어머니가 과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남들보다 더 반듯하게 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흙탕물 속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2층까지 단숨에 올랐습니다. 201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 냄새와 탕국 끓이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평소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 그 냄새가 오늘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제사상이 펴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굽은 등을 보이며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기척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왔니? 비 많이 오지?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불안을 감추려는 사람 특유의 과장된 밝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들의 젖은 어깨와 굳은 표정을 살피며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젖은 우산을 현관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구두를 벗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 빗물 자국이 검게 남았습니다. 민석아,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미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외면한 채 쥐고 있던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문제의 사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휴대폰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건 민석아. 오해다. 오해요? 민석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관리실 앞에서도 다 어머니 얘기를 한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러셔야 했습니까? 넘어질 뻔해서 최 씨 아저씨가 잡아준 것뿐이야. 정말이야. 미자의 변명은 초라했습니다. 사실이었지만 이미 소문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힌 진실은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민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저씨
툭하면 가게 와서 전구 갈아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두 분 무슨 사이입니까? 민서가. 미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아빠 친구다. 10년 동안 나 불쌍하다고 챙겨준 고마운 분이야. 어떻게 자식이 되어서 엄마를 그런 눈으로 보니? 고마운 분이라서 껴안고 계셨어요? 민석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삶이 없었어요. 장남이니까 가장이니까.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하려고 주말마다 처가 눈치 보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노력을 우습게 만드셨네요. 그것은 비명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온 30대 남자의 골마 터진 상처였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짊어진 무게를 알기에 억울함보다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그것이 한국 어머니들의 병이었습니다. 죄 지은 것이 없어도 자식 앞에서는 늘 죄인이 되는 병. 죄송합니다. 미자가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과는 민석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소리치며 등짝이라도 때려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의 약한 모습은 그 사진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상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무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먼저 가셔서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차하게 만드시는지. 상 차리죠. 민석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자는 눈가를 훔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마 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리듬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거실을 꽉 채웠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기름 냄새였습니다. 민석은 향을 피웠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작아진 등, 그 좁은 등에 꽂힌 비난의 화살들을 민석은 뽑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또한 상처 입은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찢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주말에 미리 다녀갔습니다. 택배도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국자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민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누구세요? 민석이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 뜬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회색 점퍼, 손에 들린 과일 상자, 최동훈이었습니다. 민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그 모습이 민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민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자가 말릴 새도 없이 그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굳이 오늘 같은 날 찾아온 불청객. 갈등은 이제 집안을 넘어 문 밖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도어록을 해제했습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습한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습한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껌뻑거리며 주황색 불빛을 토해냈습니다. 문 밖에는 최동훈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회색 점퍼는 물을 잔뜩 머금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복도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보자기로 싼 과일 상자와 정종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문고리를 잡은 채 비스듬히 서서 앞을 막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의를 갖춘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속눈썹이 무겁게 깜빡였습니다. 오늘이 자네 아버지 기일 아니냐? 동훈의 목소리는 낮고 덤덤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는 올리게 해다오. 친구로서 술 한 잔은 올려야지. 친구라고요? 민석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날카로운 비웃음이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습니다. 어머니랑 무슨 사이인지. 그런데 친구 핑계대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제사상 앞에 설 자격 없으십니다. 민석은 동훈이 들고 있는 과일 상자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뇌물처럼 혹은 죄책감의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당장 나가세요. 민석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동훈이 닫히려는 문틈 사이로 젖은 구두를 밀어 넣었습니다. 쿵! 철문이 구두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석아, 비켜라. 들어가야겠다. 이 아저씨가 진짜.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성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미자가 달려나왔습니다. 민석아, 그러지 마라. 미자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친구야. 비 맞고 오셨는데 문전박대가 말이 되니?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에 그게 중요하세요? 남들이 보면 뭘 하겠냐고요.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복도 맞은편 204호의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방충망 너머로 누군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치심이 뜨거운 물처럼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내일 아침 아파트 전체에 제삿날 멱살잡이라는 소문이 돌 것이 뻔했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씹어뱉듯 말하고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동훈의 과일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 현관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동훈은 묵묵히 젖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양말 자국이 마른 거실 바닥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향 냄새와 빗물 냄새, 그리고 억누른 분노의 냄새가 뒤섞여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동훈은 곧장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몸놀림이었습니다. 병풍 앞에는 강석진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바지가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가져온 술병을 따 잔을 채웠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잔을 3번 돌린 뒤 절을 올렸습니다. 2번, 그리고 반절. 그의 절은 느리고 정중했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낀 채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홀린 남자, 아버지의 우정을 배신한 남자. 그가 올리는 절이 위선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부엌 입구에 서서 앞치마를 움켜쥐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훈이 기일마다 찾아와 말없이 소주 한 잔을 올리고 갔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조차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마친 동훈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왔다, 친구야. 하는 듯 했습니다. 다 하셨으면 가시죠. 민석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민석의 서슬 퍼런 눈빛에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석이 어머니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분이 여기 계실 이유 없습니다. 소문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동훈이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석을 마주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의외로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민석아, 내 마음 안다. 아시는 분이 이러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두 분 다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아버지 핑계 그만 대시고요. 민석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가장의 무게, 효도의 강박,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저씨. 아버지가 불쌍해서 미치겠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랑 아내가 뒤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아시면 저승에서도 눈을 못 감으실 겁니다. 민석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동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석이 쏟아내는 분노가 사실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것을. 동우는 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말로는 해결될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100마디 변명보다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 옆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장식장 아래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바둑판이었습니다. 동우는 결심한 듯 바둑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세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있다. 동우는 민석의 제지를 무시하고 바둑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그는 바둑판을 들고 식탁으로 와 내려놓았습니다. 탁!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석이 다가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약속이다. 약속? 10년이 지나면 혹은 자네가 어머니를 오해해서 견딜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 열어보라고 했다. 동훈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미자도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종이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의 정막 탓이었습니다. 민석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봉투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지만 그 봉인은 단단했습니다. 마침내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편지 2장과 붉은 도장이 찍힌 통장 하나였습니다. 민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조금은 악필이고 투박하게 눌러쓴 글씨.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냄새가 종이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미자는 입을 막은 채 아들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우는 시선을 돌려 베란다 창밖의 빗줄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내 친구 동훈이, 그리고 내 아들 민석에게. 활자가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석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게다. 사실 겁이 난다. 죽는 것이 겁나는 게 아니라 남겨질 너희 엄마가 걱정돼서 잠이 오질 않는다. 너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너에게 무거운 짐만 지웠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기를 바랐다. 민석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느낄 부담감과 책임감을. 그리고 동훈아, 내 친구야.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가면 미자는 외로움에 말라갈 사람이다. 민석이에게 짐되기 싫어 아픈 내색도 못하고 끙끙 앓겠지. 내가 가끔 들여다봐 다오. 정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주라.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겠지. 과부가 외간 남자랑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훈아, 나는 내 아내 미자가 어머니라는 이름에 갇혀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웃을 수 있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라. 이건 너와 나만 아는 약속이다. 편지지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흘렸을 눈물 자국인지도 몰랐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통장에 닿았습니다. 통장 명의는 신미자. 그리고 메모란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 씨의 봄날을 위하여. 잔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사실을 숨기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은 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여행이라도 다니며 웃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 민석의 입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슬픈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동훈이 지난 10년 동안 미자의 곁을 맴돌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감내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가 목숨보다 아꼈던 여자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미자가 통장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깊은 속내를 이제야 알게 된 죄스러움과 그리움이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머니를 감시하고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가두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웃는 것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어머니의 자유였습니다. 자신의 효도는 사실 아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미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동우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 또한 10년을 참아왔을 것입니다.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우정과 약속이라는 이름 아래 꾹꾹 눌러 담아야 했을 테니까요. 민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동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색 점퍼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비릿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흙내음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동훈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게. 이러지 마라. 동훈이 황급히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저씨 마음도 모르고, 민석은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둥근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K- 장남의 껍데기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친구에게 그리고 어머니의 지키는 사람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동우는 말없이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내가 아버지 빈자리 채우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내 아버지도 알 거다. 그 투박한 위로가 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민석은 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미자가 다가와 아들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셋은 빗소리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온도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을 때리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격렬했던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새 소주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렸던 술병을 가져와 동훈의 앞에 놓았습니다. 한 잔 받으십시오. 민석은 두 손으로 술병을 잡았습니다. 동훈이 잠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은 조심스럽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쪼르륵. 맑은 술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소리였고 인정의 소리였습니다. 고맙네. 동훈이 술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안도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상 위 향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재가 되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골맞던 고름은 터져나왔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지난 10년 중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장마의 끝이 보였습니다. 열어봐라. 뒷면이다. 동훈이 바둑판을 뒤집었습니다. 바둑판 뒷면에는 네 귀퉁이에 작은 나사가 박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바둑판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어서. 동훈이 재촉했습니다. 민석은 홀린 듯 드라이버를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려 나사 구멍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륵 드륵. 나사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마지막 나사가 풀리고 낡은 나무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바둑알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와 오래된 통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꿈에도 잊지 못한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내 친구 동훈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민석에게.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민석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이 서늘했습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지난 10년의 믿음과 오해가 산산조각 날 것임을 민석은 직감했습니다. 읽어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동훈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인지 또 다른 비극인지 모를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참 높았습니다. 지겹도록 퍼붓던 빗줄기가 언제였냐는 듯 10월의 하늘은 시리도록 푸른색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눅눅했던 곰팡내 대신 바짝 마른 낙엽 냄새와 서늘한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신미자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옅은 코랄 빛깔이었습니다. 입술에 색을 입히는 손길이 조금 어색했지만 거울 속의 미자는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미자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 강석진의 사진을 향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제 미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남겨준 자유를 읽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국화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던 보도블록은 이제 바스락거리는 낙엽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신 여사님? 어디 가세요?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자는 움츠러들며 그냥 좀 하고 말끝을 흐렸을 것입니다. 박 여사의 눈초리에서 경멸이나 조롱을 찾아내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자는 걸음을 멈추고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날이 좋아서요. 산에 좀 다녀오려고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뜻밖의 당당함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그래요? 좋겠네. 팔자 편해서. 여전히 가시 돋친 말이었지만 미자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아파트 단지를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소문들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저들의 혀가 아니라 나의 두 발이라는 것을. 아파트 단지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등산 점퍼를 입은 최동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배낭끈을 고쳐 매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방금 나왔습니다. 동훈이 돌아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10년 전 친구 강석진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그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팔짱을 끼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 하나만큼의 간격을 두고 같은 속도로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이제는 헐거워 보이지 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민석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아저씨랑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에 며느리랑 애들 데리고 갈게요. 삼겹살 구워 먹어요. 미자는 걷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올 때 상추 좀 사오너라. 민석은 변했습니다. 아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투정 부릴 줄 아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훈에게 삼촌이라 부르며 등산화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지만
그 어색함조차 이제는 가족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벤치에 두 사람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 그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미자는 배낭에서 보온병과 김밥을 꺼냈습니다. 석진 씨가 질투하겠어요. 미자가 김밥 한 줄을 건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동우는 종이컵에 따뜻한 커피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녀석 성격에 아마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대신 김밥 얻어먹는다고 툴툴거리면서도 말이죠.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통장에 그 돈 모을 시간에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 젖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2천만 원. 미자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대신 그 통장을 보물처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돈은 돈이 아니라 남편이 그녀에게 선물한 안전장치이자 응원이었으니까요. 미자 씨, 동훈이 먼 산을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지나간 비를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젖은 옷은 말리면 그만이고요. 네. 앞으로도 비는 또 내릴 겁니다. 사람들 입방아도 계속될 거고요. 그래도 이제는 우산 없이 비 맞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담백한 고백이었습니다. 미자는 커피 잔을 쥔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화려한 황혼의 로맨스는 아닐지 모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저 낡은 구두처럼 편안하고 뚝배기처럼 은근하게 식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정이라는 한국적인 사랑의 모양임을 미자는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바짝 마른 잎사귀였지만 붉은색이 참 고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추억 속으로, 아들은 자신의 가정으로, 그리고 미자는 자신의 삶으로.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냈다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가시지요. 민석이 기다리겠습니다. 동훈이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지 않고 씩씩하게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엉덩이를 툭툭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가요. 배고프네요. 동훈이 머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가끔은 겹쳐지고 가끔은 멀어지며 하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시끄럽고 말 많은 곳일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잠들 나의 집이었습니다. 장마는 끝났습니다. 땅은 굳어졌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